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생각보다 늦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또 김기춘 비서실장 후임은 누가 될까요? 장성호 배재대 교수,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그리고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왜 늦어지고 있을까요? 오늘 원래 오전 중에 발표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완벽한 인물을 찾기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삼박자를 맞춘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한 분을 추천을 했을 때 그분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 후폭풍까지 최근에 인사 난맥이 상당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지금 늦어지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어떤 역사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통치 철학을 지금까지 공유하고 앞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의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대통령 대신 이것을 청와대 비서실과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찾기가 상당히 저는 지금 어렵고, 아마 지금쯤은 어느 정도 압축이 돼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비서실장 인선에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은 바로 대통령 지지율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서실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비서실장이 국정 운영의 전면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통령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였던 인사와 소통, 이 부분에 상당히 비서실장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한다는 것이거든요. 이 지난 이명박 정부 때의 대통령실에 비하면 대통령 비서실로 다시 개편되면서 상당히 비서실장의 위상이 강화되었습니다. 인사위원장까지 기능을 또 수행하고요. 그다음에 정책 조정 기능이 상당히 축소되면서 그만큼 비서실장의 역량이 강화된 것이 이번 정부의 비서실의 특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감,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상당히 부담을 덜 주면서도 말 그대로 왕실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서실장으로서의 기능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검증기간이 상당히 시간을 지체하면서도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지금 거론된 인물이 조금씩 바뀌고 있고 그러는데 많이 오래 늦어지지는 않을 것 같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오늘 오후에 정도는 발표가 있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일이 취임 2주년입니다. 그렇죠. 취임 2주년이 참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취임 2주년의 어떤 그 새로운 비서실장과 함께 취임 2주년을 시작해서 사실 금년 이제를 시작과 마무리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오늘 정도는 오후 정도는 발표하지 않겠나. 물론 뭐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김종필 총리의 조문 정국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혹시 하루 이틀 늦출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비서실장 이렇게 인선에 이렇게 골몰하시고 굉장히 또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시고 시간을 보내냐 하는 이유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봅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면은 2013년도 8월 달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임명될 적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비서실이라는 것은 국정의 중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서실장이다. 이렇게 해서 비서실을 통해서 전국 운영을 전반적으로 컨트롤을 하겠다. 이런 아마 그 의도를 좀 갖췄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김기춘 비서실장을 바뀌면서 또 사표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보면서 느낀 것은 이제는 어제 또 수석 비서관에서는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은 당정청 관계를 국정의 공동 책임자라 생각하고 일을 해달라. 이렇게 주문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비서실이 일단 국정의 한 축이 되는 거지 중추 역할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맞는 인물이 선정되는 데서 조금 혼선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하나 어쨌든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좀 바꾸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짐을 일정 부분 덜어줄 수 있는 사람, 덜어줄 수 있는 비서실장이라면은 굉장히 좋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좀 약간 통합형 스타일의 국정을 좀 조정하고 통과하면서 좀 하는 그런 스타일을 찾다 보니까 조금 혼선이 오지 않았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사람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일단 그래프로 간단하게 저희들이 뭐 어디 정리를 했습니다만 쭉 한번 보시고 그리고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죠. 지금 뭐 이름만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황교안, 현경대 측근형으로 분류가 됐고요. 또 세 분이 더 있죠. 그리고 허남식, 김병호,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까지 이렇게 국민통합형도 지금 4분 정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한광옥 그리고 한덕수, 김원길, 김병준 전 정책실장까지. 경제통으로는 최근에 그 불출마를 선언했죠.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까지 함합형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분석을 저희들이 좀 미리 드렸습니다만 뭐 이분들 아니래도 좋으니까요. 어떤 분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 또는 주목이 된다라고 보십니까? 장 교수님부터. 네, 글쎄 뭐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낯설지 않는 인물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역안배라든가 통합이라는 것은 내각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비서실장이라는 위치가 수직적이고 행정적인 위치보다는 수평적으로 대통령과 정치적인 교감을 하고 어떤 뭐 여당과 야당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와서 전문가라고 와서 경제 살리기를 한다고 했을 때 대통령과 어떤 소통이 되겠습니까? 토론하는 자리고 아니고 과거의 역사를 같이 해왔던 사람들이 저는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실장 뭐 국가의전서열이 제17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누구 정도 뭐 이렇게 혹시 떠오르시는 인물 있습니까? 저는 뭐 장단점이 다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정치력이 가장 중시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력. 예. 네, 그것을 봤을 때는 저는 이제 홍사덕 전 새누리당 전 의원. 전 의원이 가장 적임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이제 네, 다 포함이 그런 되는 건가요? 이유고 그리고 여야를 아우를 수 있는 정치력을 지금까지 가지고 왔고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 선대위원장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과거에 친박 학살을 당했을 때 친박연대를 구성해서 다시 들어와서 당에 와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대통령 당선에 일조를 한 예. 그리고 역사가 있는 그런 분들이 대통령과 내밀하게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이라든가 공무원들을 장악을 해서 앞으로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집권 3년 차부터는 자칫하면 레임덕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문가보다나 통합이나 그런 것보다는 저는 정치를 아는 그리고 정치의 잔뼈가 굵고 대통령과 같이 했던 그런 캐리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 그 뭐 다른 분들은 혹시 뭐 예상되는 거나 거론되고 있는 분들 중에 뭐 특정 인물을 뭐 거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기존에 거론되는 인물 이외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도 겸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 조정 기능도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사실 정치적 기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청와대라고 하는 곳에서의 어떤 월권 행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 비서실장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소화해낼 수 있는 인물이라면 바로 그 기능을 잘할 수 있는 인물. 어떻게 보면은 정치법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비서실 진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경륜 이 정도가 준비된 인물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분석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대통령께서 지금 그동안 인사하는 과정을 좀 지켜보면은 대통령 국정 기조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법과 원칙입니다. 예. 그 법과 원칙이라는 그 틀을 깔아놓고 이제 국정을 수행하는 과정인데 지금까지 보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굉장히 그 상징적인 인물들 특히 비서실장이라는 이런 분들은 대부분 법조인 출신들 법조인 많이 출신.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번에도 법조인을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 법조인 출신 중에서 한 분이 나오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을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쓸 것인가 완전히 배제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저는 제가 볼 때는 법조인 출신을 만약에 쓰게 되면은 김기춘 비서실장은 아마 지근거리에서 뭔가를 또 대통령을 보좌하는 예. 참모하는 그런 역할 기능을 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법조인 출신 중에 누군가가 만약에 되면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밖에서 조금 도와주는 측면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끌고 가지 않겠나. 법조인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 거기서 이제 조금만 제가 이제 부연을 하면 예. 지금 내각에 현역 의원이 6명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친박 내각이라고 내각제라고 이렇게 예. 표현을 하듯이 이번 비서실장에는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은 배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어허.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법조인들이 지금 상당히 요직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법조인으로 지금 최대의 관심사인 비서실장까지 법조인으로 하면 상당히 무리가 많고 그리고 김기춘 실장이 향후에
어떤 대통령과 관련된 일을 언론에 노출됐을 때는 엄청나게 큰 정권에 타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예. 많습니다. 그래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행동 반경이 알겠습니다. 상당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대 지금 비서실장이 어떤 자리이길래 이렇게 관심이 높아졌나? 또 어떤 정권에서는 비서실장이 그닥 큰 관심을 끌지 않았던 그런 정권도 있었습니다. 또 최근처럼 비서실장의 역할이 뭐 왕실장이니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커진 시기도 있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이 세 분들께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역대 정부의 비서실장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박정희 정부 시절 비서실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후락 그리고 김정념 비서실장이 나오고 있네요. 자, 장 교수님, 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었죠? 이후락 하면 워낙 잘 알려진 인물 아니겠습니까? 뭐 중앙정보부장이 그때 당시에 중정을 통해서 공화당을 창당을 했고, 그때 당시 정보기관이 한국의 정당을 사실은 창당 작업을 주도했습니다. 예. 전두환 정권 때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이우락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혁명 동지로서 그때 당시에는 어떤 혁명 5.16 혁명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새로운 정권을 뿌리내리는데 동지적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의 비서실장이라는 개념보다는 상당히 파워, 힘이 상당히 실린, 컸던 그런 시기였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이렇게 어떤 여야 관계라든가 그리고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활성화되지 못한 권위주의 정권 통치 체제를 띄웠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비서실장의 역할이 상당히 컸던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왜 이후락 비서실장 하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네요. 경호실장, 차지철 경호실장 있나요? 예, 그때는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어떤 권력 암투 이것도 꽤 컸던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예. 분리통치를 상당히 잘했다고 봅니다. 중앙정보부장,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내각 국무총리 이렇게 삼두마차를 통해서, 그리고 군에 이제 군의 또 기무사라든가 현재는 그런 정보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리통치를 해서 국정을 끌고 가는 그런 스타일을 보였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때 예.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통치 스타일을 많이 답습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전두환 정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정부의 비서실장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병춘 아웅산 테러 사건으로 순국을 했고요. 그리고 허주 김윤환 정치인 출신, 이 당시 유일한 정치인 의전 역할을 했습니다. 허성우 이사장님께서 분석을 해주실까요? 이제 전두환 정권이라는 것은 군사 정부라는 것 때문에 사실 그 당시는 이제 전두환, 정호용, 노태우 이 삼각 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세 사람이 사실 다 이제 사실 또 혁명 동지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항상 그 아킬레스건이 뭐냐면은 이 그러니까 무인들이 정치하는 상황에서 계속 무인들만 이 내각에다 입각시킬 수는 없다. 아하. 그래서 뭔가 상징적인 의미에서 비서실장을 비록 친구지만은 그래도 유일하게 친구들 중에 문인 출신이죠. 출신. 문인 예. 출신인 조선일보 국장까지 하셨던 김윤환 그 당시에 예, 의원을 아마 그 비서실장으로 발탁을 함으로써 이런 군사 정부의 이미지를 아마 굉장히 씻어내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친구들 간에 여러 가지 그 당시는 그 정호용, 노태우, 전두환 이 관계를 그래도 이 김윤환 의원이 그 비서실장에 들어서 이 관계를 그래도 뭔가를 좀 원만하게 이끌어가고, 또 다음에 또 정권 이양, 또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위해서도 그래도 뭔가 김윤환 의원 같은 분이 일단 예. 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역시 그런 측면에서 일단 뭐 비서실장을 맡겼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관계를 이제 대통령 지지율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이렇게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역대 이 군사 정권 당시만 하더라도 정권이 들어서고 나면은 실무형의 비서실장을 선택하는데 이 권력의 정통성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무 외교형의 비서실장을 맡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 때도 보면은 이동원 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후락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안정기에는 권력 실생이 들어서거든요. 이 전두환 대통령 때가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당시에 미국이나 또는 주요 국으로부터 어떤 권력의 정통성을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서실장을 보면 김경원, 그 다음에 이범석,
고인이 되셨죠. 아웅산 테러 때. 그다음에 한병춘 아웅산 테러 때 고인이 되셨는데 다 외교관 출신입니다. 말 그대로 외교관. 실무 외교형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권력 이양기가 되는 시점,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는 권력 실세형 비서실장이 믿을 만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전두환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 김윤환 전 의원이죠.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이때 권력 실세형이 드러나는 거죠.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이후에 문민정부 이후에는 보면은 이 정권이 안착하는 첫 시기에 첫 비서실장을 권력 실세형을 상당히 선택하는 선택을 그런 하고.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되면은 실무형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김정영 비서실장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은 박정희 대통령 때 보면은 9년을 비서실장을 그렇죠. 하거든요. 9년 3개월 비서실장을 왜 했어요. 그러냐면 예. 이때가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뭐 유신개헌도 있었지만 가장 많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바로 이 국제시장 시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때 임자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하는 그 시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 국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비서실장 유형도 실무형이냐 완전히 순수한 비서형이냐 아니면 정치 보좌형이냐 아니면 권력 실세형이냐로도 나눠진다고 보여집니다. 재미있는 걸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예. 통치술이거든요. 이것이 예. 결국은 대통령이 정치 선전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정치를 이끌어가냐. 그렇죠. 예. 박정희 대통령은 육사 출신이고 군인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무관인데 그래서 그것을 좀 상쇄하기 위해서 문관을 쓴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이순신 장군을 상당히 부각시켜가지고 저 통치 선전에 이용을 한 경향이 있고 그래서 중앙청 앞에 보면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반대로 군인 출신이지만 그때 당시에 세종대왕이라든가 세종문화서, 뭐 오성연구소 이런 걸 통해서 문관을 상당히 부각시킴으로써 자신이 군 출신이라는 것을 상쇄하는 그것은 민주화 시대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학자 관료 출신이 많이 등장했던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정부 시절이라 그런가요? 개인적으로 하나만 붙이자면 아까 말한 경호실장이 있습니다. 차지철 경호실장 그리고 네. 전두환 시절에는 장세동 경호실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실권은 역시 총을 들고 청와대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권한을 가졌던 사람이 경호실장이 있었던 군사정권 시절은 그런 게 있었는데 문민정부로 넘어와서부터는 달라집니다. 간단하게 그래프 또 보도록 하시죠. 그 다음 시절로 노태우 정부로 가보십니다. 물론 노태우 정부도 군사정부였습니다만 이때만 해도 좀 많이 달라집니다. 강력한 2인자 경호실장이 사라지고 특보단위 비서실장을 능가하는 그런 권한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YS 때 김영삼 정부에는 외곽 비선 조직에 좀 많이 의존을 했고요. 또 비서실장의 위상이 높았지만 역할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승수 대통령 비서실장은 역시 보좌에만 충실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현역에도 있는 분들이 있죠. 박지원 당시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복심이었고요. 뭐 장관까지 지내고 또 비서실장 됐습니다. 그리고 한강욱 해결사 역할을 한 분도 있고요. 또 이 어떤 통합 차원에서 이 경북 출신의 김중권 비서실장을 등용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비서실장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노무현 정부 마지막 비서실장 하면 뭐 바로 문재인 지금 대표죠.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입니다. 마지막 비서실장. 마지막 아까 우리 배종찬 본부장이 지적한 것처럼 마지막 비서실장에 대한 역할이 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자, 쭉 있었습니다만 공통적인 점을 잠시만요.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배종찬 본부장 말이 좀 맞다고 보는 게요.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문민정부에서는 가능하면은 이거 통합형으로 많이 선언을 하죠. 그런데 이제 군사정부에서는 왜냐하면 본인들이 굉장히 소통하는데 이 경직된 사고를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소통하는데 예. 그 외부에 영입하는 것은 그것도 역시 알겠습니다. 마지막 통합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예. 한 30초만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보면은 그 권력 실세형이 있을 경우 대통령 지지율이 과연 올랐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김영삼 정부 때도 보면은 이 첫 비서실장이 박관용 권력 실세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김대중 대통령 때도 사실은 DJP 연합에 대한 상당히 권력이 있었거든요. 김중근 비서실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만 하더라도 권력 실세형보다는 정치
보좌형에 가까운 오히려 김광일이라든지 비서실장이라든지 오히려 황광옥 비서실장일 때 오히려 지지율이 더 올랐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를 보면은 오히려 이 실무보좌형 김우식 비서실장일 때가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올랐었고 그다음에 유익 비서실장이 아니라 그 예. 이후에 들어섰던 이 정정길 비서실장일 때 오히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올랐다라는 것이거든요. 과연 이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도 권력 실생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실무 보좌형으로 가야 될지 이 지지율에 비추어서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 강사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교수, 허성우 이사장, 배종찬 본부장이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